누군가는 말한다. 겉모습은 중요하지 않다고.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이라고. 우리도 그렇게 믿고 싶었다. 아니, 믿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외면보다 내면이 중요하다는 말은 언제나 옳은 말처럼 들렸고, 그 반대를 말하는 사람은 어딘가 가벼워 보였다. 그래서 우리는 거울 앞에 오래 서 있는 자신을 부끄러워했고, 옷을 고르는데 시간을 들이는 스스로를 허영이라 여겼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다. 그렇게 믿으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거울 앞에서 한 번 더 멈춘다. 문을 나서기 전 무언가를 확인한다. 그 확인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묻지 않는다. 묻는 순간 불편해지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우리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에 위계를 두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깊고 보이는 것은 얕다고 배웠다. 마음은 진짜이고 외모는 껍데기라고 들었다. 그 말은 위로가 되기도 했다. 겉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그래도 내 안에는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믿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위로가 반복될수록 우리는 묘한 곳에 도착한다. 보이는 나를 돌보는 일이 죄책감이 드는 곳, 거울 앞에서 자신을 다듬는 일이 부끄러운 일이 되는 곳.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말을 건넨다. 지성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외모라는 추천서는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언어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외적인 모습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는다. 이 문장 앞에서 멈칫하게 되는 이유가 우리가 오랫동안 보이는 것을 경멸하라고 배웠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는 지혜로운 자가 오히려 그것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허영이 아니라 지혜라고, 가벼움이 아니라 깊이라고. 우리가 불편해지는 지점이 바로 여기다. 이 문장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해왔던 말과 충돌한다. 겉모습에 신경 쓰지 마라. 중요한 건 속이다.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마라. 그렇게 말해왔는데 쇼펜하우어는 그것이 지혜가 아니라고 뒤집는다. 그래서 이 문장은 읽는 순간 두 갈래의 감정을 만든다. 하나는 저항이다. 그건 허영 아닌가? 거칠애 아닌가? 다른 하나는 이상한 안도다. 그래도 되는 건가? 보이는 나를 신경 써도 되는 건가? 타인을 처음 만났을 때를 떠올려 본다. 우리는 그의 무엇을 먼저 읽는가? 그의 내면인가? 그의 표정인가? 그의 생각인가? 그의 눈빛인가? 솔직하게 답하면 우리는 알고 있다. 보이는 것이 먼저다. 말을 나누기 전에 이미 무언가를 읽고 있다. 걸음걸이, 자세, 표정, 옷차림, 눈을 마주치는 방식. 우리는 그것을 통해 상대방에게 말을 건넨다. 아직 입을 열기도 전에. 그리고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스스로를 탓한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 이상한 일이다. 그렇게 탓하면서도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 여전히 보이는 것을 먼저 읽는다. 그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언어가 없던 시절에도 인간은 서로를 읽었다. 말이 없던 시대, 문자가 없던 시대에도 우리는 상대방을 파악해야 했다. 눈빛으로, 자세로, 걸음걸이로. 저 존재가 위협인지 아닌지, 다가가도 되는지, 피해야 하는지. 그것은 판단이 아니라 생존의 문법이었다. 보이는 것을 읽는 능력은 인간이 살아남기 위해 발달시킨 가장 오래된 감각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그것을 멈출 수 없다. 그것은 본능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보이는 것은 언제나 첫 번째 언어였다. 말보다 먼저, 글보다 먼저 인간은 보이는 것으로 대화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그 언어를 부끄러워하기 시작했다. 보이는 것에 신경 쓰는 자신을 가볍다고 여겼다. 거울을 자주 보는 사람을 허영이라 불렀다. 외모를 가꾸는데 시간을 쓰는 것을 낭비라 생각했다. 그 생각의 출발점이 어디인지 돌아보면 대부분 누군가에게 들은 말이다. 겉모습은 중요하지 않아. 마음이 예쁘면 돼. 진짜 중요한 건 속이야. 그 말은 따뜻했다. 그러나 그 말이 반복될수록 우리는 보이는 나와 보이지 않는 나 사이에 벽을 쌓기 시작했다. 보이지 않는 나만 진짜이고 보이는 나는 가짜라고. 안쪽에 나만 돌보면 되고 바깥의 나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벽을 쌓고 나면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 보이는 나를 방치하게 된다. 어차피 중요하지 않으니까. 어차피 겉일 뿐이니까. 그런데 세상은 여전히 보이는 나를 먼저 만난다. 우리가 아무리 내면이 중요하다고 말해도 타인은 보이는 것을 먼저 읽는다. 그것은 타인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것이 인간의 방식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이는 나를 방치한다는 것은 세상과의 첫 대화를 포기한다는 뜻이 된다. 내면을 전하기도 전에
문이 닫힌다. 추천서를 제출하지 않은 셈이다. 쇼펜하우어가 외모를 추천서라고 부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추천서는 나를 대신해서 먼저 말을 건네는 문서다. 내가 직접 만나서 설명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첫 번째 정보다. 그것은 나의 전부가 아니다. 그러나 나의 전부를 알기 전에 사람들이 읽는 것이다. 지성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깊이도, 진심도, 선의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외모라는 추천서는 누구나 읽을 수 있다. 언어가 다르더라도, 문화가 다르더라도 보이는 것은 읽을 수 있다. 그것은 보편의 언어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자가 외적인 모습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그것은 허영을 부리라는 뜻이 아니다. 가장 비싼 옷을 입으라는 말이 아니다. 추천서를 쓰라는 뜻이다. 세상에게 건네는 첫 문장을 다듬으라는 뜻이다. 우리는 글을 쓸 때 첫 문장을 고민한다. 말을 할 때 첫 마디를 신경 쓴다. 그것은 상대방에게 잘 전달되기 위해서다. 그렇다면 보이는 나를 다듬는 것도 같은 이유다. 나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것을 바깥으로 꺼내기 위해서. 그것은 가벼움이 아니라 소통의 기술이다. 우리가 보이는 나를 부끄러워하기 시작한 순간이 있다. 누군가에게 그 말을 들었을 때 겉모습에 신경 쓰지 마. 속이 중요해. 그 말이 위로가 되었던 순간이 있다. 그러나 그 말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으면서 우리는 보이는 나를 돌보는 일에 죄책감을 갖게 되었다. 거울 앞에 서는 시간이 불편해졌다. 옷을 고르는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그래서 일부러 무심한 척했다.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성숙한 태도라고 믿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의 문장은 다른 방향을 가리킨다.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고. 오히려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고. 이 문장 앞에서 우리는 질문을 만나게 된다. 나는 왜 보이는 나를 부끄러워했는가? 그것이 정말 겸손이었는가? 아니면 회피였는가? 누군가의 말을 믿은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를 돌보는 일이 두려웠던 것인가? 보이는 나를 돌보는 일은 나를 들여다보는 일이기도 하다. 거울 앞에 서면 나를 직면해야 한다. 그것이 불편할 때가 있다.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거울을 피한다. 보지 않으면 직면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피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세상은 여전히 보이는 나를 읽고 있다. 내가 거울을 피해도 타인의 눈은 나를 향해 있다. 그렇다면 거울 앞에 서는 것은 용기의 문제이기도 하다. 나를 직면하는 용기, 보이는 나를 인정하는 용기, 그리고 그것을 다듬는 용기. 그 용기가 없을 때 우리는 핑계를 댄다. 겉모습은 중요하지 않아. 나는 내면으로 승부할 거야. 그 말은 때로 진심이기도 하다. 그러나 때로는 회피이기도 하다. 보이는 나를 돌보는 일이 부담스러워서 그냥 포기하는 것.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지혜로운 자는 그 포기를 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에 위계를 두지 않는다. 둘 다 자신이라는 것을 안다. 안쪽에 나도 나이고 바깥에 나도 나다. 하나만 돌보고 하나는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자신으로 받아들인다. 그것이 지혜다. 외모라는 추천서를 소홀히 하지 않는 것. 세상에게 건네는 첫 문장을 다듬는 것. 그것은 허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온전히 책임지는 태도다. 우리는 타인을 만날 때 보이는 것을 먼저 읽는다. 그것은 잘못이 아니라 인간의 방식이다. 그렇다면 타인도 나를 볼 때 같은 방식으로 읽는다. 내가 아무리 내면이 중요하다고 외쳐도 그들은 보이는 것을 먼저 본다. 그것을 거부할 수 없다면 받아들이는 것이 현명하다. 보이는 나를 다듬는 것은 타인에게 아첨하는 것이 아니다. 나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한 준비다. 내 안의 지성과 깊이를 전하기 위해 먼저 문을 여는 일이다. 당신은 언제부터 보이는 나를 부끄러워하기 시작했는가? 누군가의 말을 들은 후인가? 스스로 그렇게 결론 내린 후인가? 그 시작점을 떠올려 보면 거기에는 대부분 상처가 있다. 보이는 나에 대한 누군가의 평가, 외모에 대한 비교, 거울 앞에서 느낀 실망. 그 상처를 피하기 위해 우리는 말했다. 겉모습은 중요하지 않아. 그러나 그 말은 상처를 치유하지 못했다. 그저 덮어두었을 뿐이다. 보이는 나를 방치하면서 상처도 함께 방치했다. 쇼펜하우어의 문장은 그 덮개를 걷어낸다. 보이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말라고. 그것은 추천서라고.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언어라고. 그 말은 보이는 나를 다시 들여다보라는 초대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직면하라는 초대다. 그리고 다듬으라는 초대다. 내 안의 것을
바깥으로 전하기 위해, 세상과 대화하기 위해. 우리가 보이는 것을 통해 세상과 대화한다면 그것을 소홀히 하는 것은 대화를 포기하는 것이다. 나는 내면으로 승부하겠다고 말하면서 바깥을 방치하면 내면을 전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 추천서 없이 면접장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첫 문이 열리지 않는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그 문을 열기 위해 추천서를 쓴다. 보이는 나를 다듬는다. 그것은 겸손하지 못한 것이 아니다. 세상과 소통하려는 의지다. 거울 앞에 서는 시간을 떠올려 본다. 그 시간이 불편했다면 그 불편함의 정체가 무엇인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허영에 대한 경계인가? 나를 직면하는 두려움인가? 만약 후자라면 그 두려움은 보이는 나를 방치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쌓인다. 직면하지 않은 것은 해결되지 않은 채 남는다. 쇼펜하우어의 문장은 불편하다. 우리가 믿어왔던 것과 충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불편함 앞에서 한 번쯤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 나는 왜 보이는 나를 부끄러워했는가? 그것이 진짜 겸손이었는가? 아니면 회피였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각자 다를 것이다. 그러나 질문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같은 자리에 서 있게 된다. 보이는 나를 방치하면서 세상과의 대화를 스스로 막으면서 우리는 겉모습에 신경 쓰는 것을 가벼움이라 여겼다. 어딘가 천박하고 어딘가 얕고 어딘가 허영에 가깝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일부러 무심한 척했다. 신경 쓰지 않는 것이 깊이 있는 태도라고 믿었다. 거울 앞에서 오래 머무는 사람을 보면 속으로 생각했다. 저건 좀 가벼운 거 아닌가? 외모에 시간을 들이는 것은 중요한 일에 시간을 쓰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반대편에 서려고 했다. 겉모습에 무심한 사람이 되려고 했다. 그것이 성숙이라고 믿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돌아보면 대부분 누군가의 말이 있었다. 어린 시절 주변의 어른이 말했다. 속이 중요하지. 겉이 뭐가 중요해. 그 말은 따뜻하게 들렸다. 위로처럼 들렸다. 외모 때문에 주눅 들었을 때, 누군가와 비교당했을 때, 그 말은 우리를 보호해주는 것 같았다. 겉은 중요하지 않아. 진짜 중요한 건 속이야. 마음이 예쁘면 돼. 그 말 덕분에 우리는 숨을 쉴 수 있었다. 그러나 그 말이 우리 안에 자리 잡으면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위로였던 말이 규칙이 되었다. 겉모습에 신경 쓰면 안 된다. 그것은 가벼운 일이다. 깊이 있는 사람은 그런 것에 시간을 쓰지 않는다. 어느새 그렇게 믿게 되었다. 그래서 거울 앞에 서는 시간이 불편해졌다. 옷을 고르는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외모를 가꾸는 일에 죄책감이 생겼다. 마치 잘못된 일을 하는 것처럼, 중요하지 않은 일에 시간을 낭비하는 것처럼. 그 죄책감은 누가 강요한 것이 아니었다.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었다. 어린 시절 들었던 말을 내면화한 결과였다. 그 말이 위로였는지 체념이었는지 지금은 알 수 없다. 어쩌면 그 말을 했던 사람도 같은 말을 들으며 자랐을 것이다. 겉은 중요하지 않아. 속이 중요해. 그 말은 세대를 넘어 전해졌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하나의 태도가 되었다. 보이는 것에 신경 쓰지 않는 것. 그것이 겸손이고 그것이 깊이라는 태도. 그 태도는 반복되었다.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따져보지도 않은 채. 그런데 이상한 일이다. 우리는 겉모습에는 무심하면서 다른 것에는 무심하지 않았다. 말을 다듬는다. 누군가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어떤 단어를 쓸지 고민한다. 이 표현이 맞을까? 저 표현이 더 정확할까? 상대방에게 잘 전달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다. 문장을 고치고 순서를 바꾸고 불필요한 부분을 지운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다. 전달을 위해서 읽는 사람이 잘 이해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목소리 톤도 조절한다. 중요한 자리에서, 진지한 대화에서 우리는 목소리의 높낮이를 신경 쓴다. 너무 가볍게 들리면 안 되고 너무 무겁게 들려도 안 된다. 상황에 맞는 톤을 찾으려고 한다. 그건 역시 전달을 위해서다. 내 말이 상대방에게 제대로 가닿기를 바라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에 시간과 노력을 들인다. 그리고 그것을 가벼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소통을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표정은 어떤가? 자세는 어떤가? 옷차림은 어떤가? 그것들도 전달이 아닌가?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말보다 먼저 읽는 것이 그것들이다. 표정에서 기분을 읽고, 자세에서 태도를 읽고, 옷차림에서 상황에 대한 이해를 읽는다.
그것은 의식적인 판단이 아니다.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여주는 표정, 자세, 옷차림도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전달하고 있다.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말을 다듬는 것은 당연하고 표정을 다듬는 것은 허영이라고 했다. 글을 고치는 것은 성실이고 옷을 고르는 것은 가벼움이라고 했다. 그런데 왜 그런가? 둘 다 전달을 위한 것이라면 왜 하나는 괜찮고 하나는 안 되는가? 우리가 세운 그 구분의 기준이 어디서 온 것인지 생각해본다. 명확한 근거가 있었는가? 아니면 그냥 그렇게 배웠기 때문인가? 쇼펜하우어가 말한 추천서라는 표현을 다시 떠올려본다. 외모라는 추천서는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언어다. 추천서는 나를 대신해서 먼저 말을 건네는 문서다. 면접장에 들어가기 전에 면접관이 읽는 것. 나를 만나기 전에 상대방이 받는 첫 번째 정보. 그것은 나의 전부가 아니다. 그러나 나를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는 유일한 정보다. 그래서 우리는 추천서를 신경 써서 쓴다. 잘 전달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보이는 나도 추천서다.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말을 나누기 전에 상대방이 읽는 것. 나의 전부가 아니다. 그러나 첫 번째 정보다. 그것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추천서를 대충 쓴다는 뜻이다. 아무렇게나 써서 제출한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나를 제대로 알아달라고 말하는 것은 모순이다. 첫 문을 열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문 안쪽에 나를 봐달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글을 쓰는 사람은 첫 문장을 고민한다. 독자가 계속 읽을지 말지 결정하는 것이 첫 문장이기 때문이다. 첫 문장이 흥미롭지 않으면 아무리 뒤에 좋은 내용이 있어도 읽히지 않는다. 그래서 글쓴이는 첫 문장을 다듬는다. 여러 번 고치고 여러 번 바꾸고 가장 좋은 시작을 찾으려 한다. 그것을 가벼움이라고 하지 않는다. 독자에 대한 배려라고 한다. 소통을 위한 노력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첫인상도 같은 것이 아닌가? 상대방이 나를 계속 알아가고 싶은지 결정하는 것이 첫인상이다. 첫인상이 좋지 않으면 내 안에 좋은 것들이 전해지기 어렵다. 문이 닫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첫인상을 다듬는 것은 글의 첫 문장을 다듬는 것과 같은 일이다. 상대방에게 잘 전달되기 위한 노력이다. 그런데 왜 우리는 글의 첫 문장을 다듬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면서 첫인상을 다듬는 것은 천박하다고 여겼을까?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대답을 찾기 어렵다. 명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그냥 그렇게 배웠기 때문이다. 누군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겉은 중요하지 않아. 그 말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 말이 맞는지 틀린지 따져보지 않았다. 그냥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 말에 맞춰 살았다. 겉모습에 무심한 척하면서 그것이 깊이라고 믿으면서 타인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떠올려본다. 누군가의 정돈된 모습을 보면 우리 안에 두 가지 감정이 생긴다. 하나는 존중이다. 저 사람은 자기 자신을 신경 쓰는구나. 상황에 맞게 준비했구나. 그것이 느껴질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호감을 갖는다. 아직 말을 나누지 않았는데도 정돈된 모습이 이미 무언가를 전달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다른 감정도 있다. 불편함이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신경을 썼을까? 좀 과한 거 아닌가? 그 불편함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상대방이 잘못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다. 대부분 그 불편함은 나 자신에게서 온다. 나도 그래야 했다는 자각. 나는 저렇게 하지 않았다는 비교. 내가 소홀히 한 것이 눈에 들어올 때 우리는 불편해진다. 그리고 그 불편함을 상대방 탓으로 돌린다. 저건 좀 과한 거야. 허영이야. 그러나 솔직하게 들여다보면 그 불편함의 진짜 원인은 상대방이 아니다. 나 자신이다.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는 것. 나도 그렇게 해야 했는데 소홀히 했다는 것. 그 자각이 불편함으로 바뀐다. 그래서 우리는 정돈된 타인을 보면서 두 갈래의 감정 사이에 선다. 존중할 것인가? 불편해할 것인가? 그것은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의 문제다. 우리가 보이는 것을 소홀히 해온 이유를 다시 생각해본다. 겸손이었다고 말하고 싶다. 겉모습에 연연하지 않는 것이 겸손이라고 믿었다. 허영을 부리지 않는 것이 깊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정말 그랬을까? 정말 겸손이었을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 어쩌면 회피였을 수도 있다. 보이는 나를 돌보는 일이 부담스러웠던 것. 거울 앞에 서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보인다. 그것을 직면하는 것이 불편하다. 그래서 아예 보지 않는 것을 선택한. 신경 쓰지 않으면 직면하지 않아도 된다. 겉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면 그것을 다듬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생긴다.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회피다. 직면하지 않기 위한 핑계다. 어쩌면 두려움이었을 수도 있다. 보이는 나를 다듬었는데도 인정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노력했는데도 결과가 좋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그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 아예 노력하지 않는 것을 선택한다. 노력하지 않으면 실패도 없다. 신경 쓰지 않았으니까 결과가 좋지 않아도 상처받지 않는다.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자기 보호다. 상처받지 않기 위한 방어막이다. 어쩌면 판단에 대한 두려움이었을 수도 있다. 겉모습에 신경 쓰면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 퍼형 부린다고 할까? 가볍다고 할까? 그 판단이 두려워서 일부러 무심한 척한다.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여야 판단받지 않는다.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눈치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선택이다. 이렇게 들여다보면 우리가 겸손이라고 불렀던 것이 실은 다른 것이었을 수도 있다. 회피, 두려움, 자기보호, 눈치. 그것들을 겸손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했던 것은 아닐까. 보이는 나를 소홀히 한 진짜 이유를 감추기 위해 겸손이라는 좋은 이름을 빌려온 것은 아닐까. 물론 진짜 겸손인 경우도 있다. 겉모습보다 다른 것에 에너지를 쓰고 싶은 사람도 있다. 외모를 가꾸는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다. 그것은 존중받아야 할 선택이다. 그러나 그것이 진짜 선택인지 아니면 회피를 선택이라고 부르는 것인지는 스스로 들여다봐야 한다. 남이 판단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쇼펜하우어의 문장으로 돌아간다.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외적인 모습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는다. 이 문장은 외모에 집착하라는 뜻이 아니다. 가장 예쁘게, 가장 멋지게 보이라는 뜻이 아니다.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것은 방치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무시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겉모습도 나의 일부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돌보는 것이다. 우리는 내면과 외면 사이에 벽을 세웠다. 내면은 진짜이고 외면은 가짜라는 벽. 내면은 돌봐야 하고 외면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벽. 그 벽 때문에 우리는 외면을 방치해왔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그 벽이 필요 없다고 말한다. 지혜로운 자는 둘 다 자신이라는 것을 안다. 안쪽에 나도 나이고 바깥에 나도 나다. 하나만 돌보고 하나는 버리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자신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말을 다듬듯이, 글을 고치듯이, 목소리를 조절하듯이 보이는 나도 다듬을 수 있다. 그것은 허용이 아니라 전달이다. 내 안의 것을 바깥으로 꺼내기 위한 준비다. 추천서를 쓰는 일이다. 첫 문장을 다듬는 일이다. 세상에게 나를 건네기 위한 노력이다. 그것을 왜 부끄러워해야 하는가? 그것을 왜 가벼움이라고 불러야 하는가? 우리가 반복해온 태도를 돌아본 겉모습에 무심한 척해온 태도, 신경 쓰지 않는 것이 기피라고 믿어온 태도, 그 태도가 정말 의도된 선택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흘러온 습관이었는지 생각해본다. 누군가의 말을 들은 후로 의심 없이 따라온 것이었는지 아니면 스스로 판단한 결과였는지 생각해본다. 반복되어 온 태도는 바꾸기 어렵다. 오랫동안 해온 일은 자연스럽게 믿겨진다. 겉모습에 무심한 것이 자연스러워졌다면 그것을 바꾸는 것이 부자연스럽게 느껴진다. 그러나 자연스럽다고 해서 옳은 것은 아니다. 습관이 된 것과 옳은 것은 다르다.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은 습관이 된 태도를 잠시 멈추고 그것이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인지 들여다보는 일이다. 당신이 보이는 것을 소홀히 해온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겸손이었는가? 회피였는가? 선택이었는가? 습관이었는가? 기피를 위한 것이었는가? 진면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스스로만 알 수 있다. 다만 질문하지 않으면 답을 찾을 기회도 없다. 같은 태도를 반복하면서 그것이 왜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게 된다. 쇼펜하우어의 문장은 정답을 주지 않는다. 그는 외모에 신경 쓰라고 명령하지 않는다. 다만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지혜라고 말할 뿐이다.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각자의 몫이다. 그러나 최소한 한 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내가 해온 것이 정말 겸손이었는지 아니면 겸손이라는 이름을 빌린 다른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말을 다듬고 글을 고치고 목소리를 조절한다. 그것은 전달을 위해서다. 상대방에게 잘 가닿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표정도, 자세도, 옷차림도 전달이다. 그것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전달을 포기하는 것이다. 세상에게 건네는 첫 문장을 대충 쓰는 것이다. 그것이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다. 인간은 언어 이전에 시선으로 말을 걸었다. 말이 없던 시대, 문자가 없던 시대,
인간은 이미 서로를 읽고 있었다. 동굴에서 처음 마주친 낯선 존재 앞에서 우리는 소리가 아니라 몸으로 말했다. 손을 펴 보이고 자세를 낮추고 눈을 부드럽게 했다. 나는 위험하지 않다. 나는 적이 아니다.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언어가 필요하지 않았다. 보이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상대방도 그것을 읽었다. 언어 없이, 설명 없이 몸이 전하는 신호를 읽었다. 그래서 다가갈 수 있었고, 그래서 함께 할 수 있었다. 보이는 것은 인간이 발명한 가장 오래된 소통이다. 말보다 먼저, 글보다 먼저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대화했다. 그 시절을 상상해본다. 언어가 아직 정교하지 않았던 시절, 복잡한 생각을 말로 전할 수 없었던 시절. 그때 인간은 어떻게 서로를 이해했을까? 표정으로, 자세로, 움직임으로. 눈빛이 말해주고, 어깨가 말해주고, 걸음걸이가 말해주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여전히 말 이전에 보이는 것을 먼저 읽는다.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그가 입을 열기 전에 이미 무언가를 파악한다. 그것은 의식적인 판단이 아니다. 본능적인 읽기다. 수만 년 동안 인간이 발달시켜온 감각이다. 보이는 것을 읽는 능력은 생존을 위해 필요했고 지금도 우리 안에 남아있다. 어떤 시대에도 어떤 문화에서도 인간은 자신을 꾸미고 다듬었다. 이것은 특정 지역, 특정 시대의 현상이 아니다. 아프리카의 부족도, 아마존의 원주민도, 북극의 이누이트도 자신을 꾸몄다. 문신을 새기고, 장신구를 걸고, 얼굴에 색을 칠했다. 옷이 없던 시절에도 몸을 장식했다. 거울이 없던 시절에도 물에 비친 자신을 보며 무언가를 다듬었다. 그것은 인간의 보편적 행동이다. 문화가 다르고 환경이 달라도 인간은 자신을 꾸몄다. 그것이 허영 때문이었을까? 수만 년 전 동굴에 살던 인간이 허영을 부렸을까? 아니다. 그것은 허영이 아니었다. 소통이었다. 보이는 나를 통해 보이지 않는 나를 전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무리에 속하는지,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것을 말로 설명하기 전에 보여주고 싶었다. 전사는 전사답게, 사냥꾼은 사냥꾼답게, 지도자는 지도자답게 보이는 것이 그것을 전했다. 장신구가, 문신이, 옷차림이 그것을 말했다. 그래서 꾸미는 것은 허영이 아니라 소통이었다. 나를 전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언어가 충분하지 않았던 시절, 보이는 것이 언어의 역할을 대신했다. 지금도 그 본능은 남아있다. 우리는 여전히 보이는 것으로 말한다. 면접을 볼 때, 중요한 만남이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입을지 고민한다. 그것은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전하고 싶기 때문이다. 나는 이 자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나는 준비되어 있다. 나는 진지하다. 그 메시지를 옷차림이 전한다. 말하기 전에, 설명하기 전에 보이는 것이 먼저 말한다. 그래서 우리는 고민하는 것이다. 무엇을 입을지, 어떻게 보일지. 그것은 가벼움이 아니다. 소통을 위한 준비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부턴가 이상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 진짜 나는 안에만 있다는 믿음. 외면만이 진짜이고 외면은 가짜라는 믿음. 속이 중요하고 겉은 중요하지 않다는 믿음. 그 믿음은 좋은 의도에서 시작되었을 것이다.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지 말자. 겉모습에 속지 말자. 진짜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그 말은 옳다. 외모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다. 겉모습에 속아 내면을 보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다. 그러나 그 말이 반복되면서 우리는 다른 곳에 도착했다. 겉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 밖은 방치해도 된다는 것, 오직 앞만 돌보면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밖을 방치했다. 보이는 나를 돌보는 일에 죄책감을 느꼈다. 거울 앞에 오래 서 있는 것이 부끄러웠다. 옷을 고르는데 시간을 쓰는 것이 낭비처럼 느껴졌다. 겉모습에 신경 쓰는 사람을 가볍다고 여겼다. 그러면서 앞만 들여다보았다. 내면을 가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믿었다. 책을 읽고 생각을 기피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것, 그것만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믿었다. 밖은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속만 알채면 된다고. 그러나 이상한 일이다. 우리가 아무리 내면을 가꿔도 세상은 먼저 외면을 본다. 우리가 아무리 속이 중요하다고 외쳐도 타인은 겉을 먼저 읽는다. 그것은 타인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인간이 수만 년 동안 그렇게 해왔기 때문이다. 보이는 것을 먼저 읽는 것은 본능이다. 그 본능을 거스를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밖을 방치하면 안을 전할 기회가
줄어든다. 첫 번째 문이 열리지 않기 때문이다. 추천서가 없으면 면접 기회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방치하면 내면을 보여줄 기회가 줄어든다. 쇼펜하우어의 문장은 그래서 불편하다. 그는 우리가 세워놓은 벽을 허문다. 안과 밖을 왜 나누는가? 내면과 외면을 왜 분리하는가? 왜 하나는 진짜이고 하나는 가짜라고 하는가? 그는 묻는다. 지혜로운 자는 둘 다 자신이라는 것을 안다. 안쪽에 나도 나이고 바깥에 나도 나다. 하나만 돌보고 하나는 버리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자신으로 받아들인다. 그것이 지혜다. 우리가 불편해지는 이유는 그 말이 틀려서가 아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믿어왔던 것과 충돌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안과 밖 사이에 위계를 두었다. 안이 위이고 밖이 아래라고. 안이 깊고 밖이 얕다고. 그 위계가 당연하다고 믿었다. 그러나 그 위계가 어디서 온 것인지 생각해보면 명확한 근거가 없다. 누군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겉보다 속이 중요해. 그 말을 반복해서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말이 정말 맞는지, 안과 밖 사이에 정말 위계가 있어야 하는지 우리는 따져보지 않았다. 그냥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것에 맞춰 살았다. 쇼펜하우어는 그 위대를 의심한다. 지성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외모라는 추천서는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언어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외적인 모습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는다. 이 문장에서 그는 안과 밖을 나란히 둔다. 지성도 중요하고 외모도 중요하다. 하나가 위이고 하나가 아래가 아니다. 지성은 보이지 않으니 직접 전할 수 없고 외모는 보이니 먼저 전해진다. 둘 다 나의 일부이고 둘 다 돌봐야 한다.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안다. 길을 걷는 사람들을 본다. 거리에서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 어떤 이는 자신을 드러낸다. 자세가 반듯하고 걸음이 당당하고 표정이 또렷하다. 옷차림이 정돈되어 있다. 무엇을 입었는지보다 그것을 입은 방식이 눈에 들어온다. 그 사람에게서 무언가가 전해진다. 말을 나누지 않았는데도, 이름도 모르는데도 보이는 것이 무언가를 말하고 있다. 어떤 이는 자신을 숨긴다. 고개를 숙이고 시선을 피하고 몸을 웅크린다. 옷이 구겨져 있고 자세가 흐트러져 있다. 그 사람에게서도 무언가가 전해진다. 나를 보지 마라. 나에게 관심 갖지 마라. 나는 드러나고 싶지 않다. 보이는 것이 그 메시지를 전한다. 그것이 의도된 것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전해지는 것은 분명하다. 드러내는 것이 옳다는 말이 아니다. 숨기는 것이 틀리다는 말도 아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다. 숨기는 것이 언제나 깊이는 아니라는 것. 드러내지 않는 것이 언제나 겸손은 아니라는 것. 우리는 오랫동안 그렇게 믿어왔다.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가벼움이고 자신을 숨기는 것은 깊이라고. 그러나 그 믿음이 정말 맞는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을 숨기는 것이 편해서 숨긴다. 드러내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숨긴다. 그것은 깊이가 아니라 회피일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두려워서 숨긴다. 드러냈을 때 평가받는 것이 무서워서 숨긴다.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두려움일 수 있다. 숨기는 것에는 여러 이유가 있다. 그 모든 이유가 깊이인 것은 아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자연스러워서 드러낸다. 숨길 이유가 없어서 드러낸다. 그것은 허영이 아니라 솔직함일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세상과 소통하고 싶어서 드러낸다. 자신을 전하고 싶어서 드러낸다. 그것은 가벼움이 아니라 적극성일 수 있다. 드러내는 것에도 여러 이유가 있다. 그 모든 이유가 허영인 것은 아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드러내느냐 숨기느냐가 아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다. 내가 숨기는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드러내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스스로 알고 있느냐다. 그것을 선택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흘러온 것인지, 의식적으로 결정한 것인지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반복해온 것인지, 그 차이가 중요하다. 보이는 것을 돌보는 일은 세상에게 나는 여기 있다고 말하는 일이다. 존재를 알리는 일이다. 나는 이 세상에 있고 나는 당신과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그 메시지를 전하는 일이다. 보이는 것을 방치한다는 것은 그 메시지를 보내지 않는다는 뜻이다. 나는 여기 있지만 굳이 알리고 싶지 않다. 나는 당신과 소통할 생각이 없다. 혹은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 메시지가 전해질 수 있다. 물론 그것이 본인의 의도인 경우도 있다. 정말로 혼자 있고 싶은 사람도 있다. 정말로 드러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다. 그것은 존중받아야 할 선택이다. 그러나
의도와 다르게 전해지는 경우도 있다. 소통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는 경우, 드러내고 싶은데 두려운 경우, 그럴 때 보이는 것을 방치하면 의도와 다른 메시지가 전해진다. 나는 소통하고 싶지 않다는 메시지, 그것은 본인이 원하는 바가 아닐 수 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추천서를 다시 생각한다. 외모라는 추천서는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언어다. 추천서는 나를 대신해서 먼저 말하는 문서, 내가 직접 설명하기 전에 전달되는 정보다. 좋든 싫든 우리는 모두 추천서를 들고 다닌다. 보이는 모습이라는 추천서를, 그것을 신경 써서 쓸 수도 있고 아무렇게나 둘 수도 있다. 그러나 추천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아무렇게나 두면 아무렇게나 쓴 추천서가 전해질 뿐이다.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안다. 그래서 소홀히 하지 않는다. 추천서를 정성껏 쓴다. 그것이 나의 전부는 아니지만 나를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는 유일한 정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첫인상이 전부가 아니지만 첫인상이 문을 연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첫 문장을 다듬는다. 글쓴이가 첫 문장을 다듬듯이 보이는 나를 다듬는다. 인간의 역사를 돌아본다. 어떤 시대에도 인간은 자신을 꾸몄다. 가장 원시적인 사회에서도, 가장 현대적인 도시에서도 장식은 달랐지만 행동은 같았다. 자신을 다듬고,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전했다. 그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에게 소통은 필수이고 보이는 것은 소통의 첫 번째 도구다. 그 도구를 버리는 것은 소통의 일부를 포기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포기해왔다. 겉은 중요하지 않다고 믿으면서, 속만 중요하다고 믿으면서, 그러나 인간의 역사는 다른 이야기를 한다. 인간은 언제나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 그것을 통해 소통했다. 그것을 통해 자신을 전했다. 우리가 그것을 포기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그것도 완전히 포기한 것이 아니라 포기해야 한다고 믿게 된 것이다. 실제로는 여전히 신경 쓰면서 신경 쓰는 것을 부끄러워하게 된 것이다. 그 모순을 들여다본다. 우리는 겉모습에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신경 쓴다. 거울 앞에서 멈추고 옷을 고르고 머리를 다듬는다. 그러면서 그것을 부끄러워한다. 신경 쓰면 안 되는데 신경 쓰고 있다고. 그 죄책감이 이상하다. 왜 자연스러운 행동에 죄책감을 느껴야 하는가? 인간이 수만 년 동안 해온 행동에 왜 부끄러움을 느껴야 하는가? 쇼펜하우어의 문장은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한다. 지혜로운 자는 외적인 모습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 그것은 허영이 아니라 지혜라고. 그 말은 허락처럼 들린다. 신경 써도 된다. 보이는 나를 돌봐도 된다. 그것은 가벼운 일이 아니라 지혜로운 일이다. 그 허락이 필요했던 사람들이 있다. 오랫동안 죄책감을 안고 살았던 사람들, 겉모습에 신경 쓰는 자신을 부끄러워했던 사람들, 그들에게 이 문장은 해방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장은 외모지상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가장 예쁘게, 가장 멋지게 보이라는 뜻이 아니다.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것은 방치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돌본다는 뜻이다. 신경 쓴다는 뜻이다. 그것은 최고가 되라는 말이 아니라 버리지 말라는 말이다. 안과 박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자신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말이다. 길을 걷는 사람들을 다시 본다. 그들 각자가 추천서를 들고 다닌다. 어떤 추천서는 정성껏 쓰여 있고 어떤 추천서는 대충 쓰여 있다. 어떤 추천서는 자신을 잘 드러내고 어떤 추천서는 자신을 숨긴다. 그것을 판단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관찰할 뿐이다. 보이는 것이 무언가를 전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나 역시 추천서를 들고 다닌다는 것을. 내가 들고 다니는 추천서는 어떤 모습일까? 그것이 나를 잘 전하고 있을까? 내 안에 있는 것을 바깥으로 꺼내고 있을까? 아니면 가리고 있을까? 숨기고 있을까? 의도와 다르게 전해지고 있을까?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다. 대답은 각자 다를 것이다. 그러나 질문하지 않으면 답을 찾을 수 없다. 추천서를 점검하지 않으면 무엇이 전해지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세상은 보이는 것을 먼저 읽는다. 그것은 세상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방식이다. 수만 년 동안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 방식을 거부할 수 없다면 받아들이는 것이 현명하다. 보이는 나를 돌보는 것이 허영이 아니라 소통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안과 밖이 둘 다 나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지혜다. 보이는 것을 돌보는 일은 거창한 일이 아니다. 가장 비싼 옷을 입는 것이 아니다. 가장 예쁘게 꾸미는 것이 아니다. 자신을 방치하지 않는 것이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확인하는 것이다. 오늘 내가 세상에게 어떤 첫 문장을 건네는지
점검하는 것이 그것이 내가 전하고 싶은 것과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그 정도의 돌봄이다. 그것을 허영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 우리는 글을 쓸 때 첫 문장을 고민한다. 첫 문장이 독자를 끌어당기기 때문이다. 첫 문장이 좋으면 계속 읽고 첫 문장이 지루하면 덮어버린다. 그래서 글쓴이는 첫 문장에 공을 들인다. 여러 번 고치고 여러 번 다듬는다. 그것을 허영이라고 하지 않는다. 독자에 대한 배려라고 한다. 소통을 위한 노력이라고 한다. 보이는 나도 첫 문장이다. 세상이 나를 처음 만날 때 읽는 첫 문장이다. 그 첫 문장이 좋으면 계속 알아가고 싶어지고 그 첫 문장이 막히면 돌아서게 된다. 그래서 첫 문장을 다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래 첫 문장을 다듬듯이 보이는 나를 다듬는 것이다. 그것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다. 소통을 위한 준비다. 나를 전하기 위한 노력이다. 당신은 세상에게 어떤 첫 문장을 건네고 있는가? 그 질문 앞에서 잠시 멈춘다. 오늘 아침 거울에 비친 나는 어떤 문장이었는가? 집을 나서며 세상에게 건넨 첫 마디는 무엇이었는가? 그것이 내가 전하고 싶었던 것인가? 아니면 그냥 흘러간 것인가? 의식적으로 선택한 것인가? 무의식적으로 반복해온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라는 것이 아니다. 다만 질문해보라는 것이다. 보이는 나를 한 번쯤 의식해보라는 것이다. 그동안 방치해왔다면 왜 방치했는지 생각해보라는 것이다. 겸손이었는지 회피였는지 선택이었는지 습관이었는지 그것을 알아야 바꿀 수 있다. 모르면 바꿀 수 없다. 같은 첫 문장을 반복하면서 왜 소통이 안 되는지 답답해할 뿐이다. 쇼펜하우어의 문장은 정답을 주지 않는다. 어떻게 꾸미라고 말하지 않는다. 무엇을 입으라고 말하지 않는다. 다만 소홀히 하지 말라고 한다. 그것이 지혜라고 한다.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각자의 몫이다. 그러나 최소한 한 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내가 세상에게 건네는 첫 문장이 무엇인지, 그것이 내가 원하는 문장인지. 보이는 것은 가면이 아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건네는 첫 번째 말이다. 그 말을 다듬는 것은 거짓이 아니다. 진심을 잘 전하기 위한 노력이다.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꺼내기 위한 준비다. 그것을 소홀히 하는 것은 대화를 포기하는 것이다. 세상과의 첫 번째 인사를 건너뛰는 것이다. 인사 없이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어려운 일이다. 문이 열리지 않는 채로 안을 보여주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언어 이전에 시선으로 말을 걸었다. 지금도 그렇다. 우리는 여전히 보이는 것으로 먼저 말을 건넨다. 그것은 바뀌지 않는다. 바뀌지 않는 것에 저항하는 것보다 받아들이고 활용하는 것이 현명하다. 보이는 나를 돌보는 것, 추천서를 정성껏 쓰는 것, 첫 문장을 다듬는 것, 그것이 세상과 소통하는 첫 번째 단계. 당신은 세상에게 어떤 첫 문장을 건네고 있는가? 그 문장이 당신을 담고 있는가? 당신이 전하고 싶은 것을 전하고 있는가? 그 질문을 안고 오늘 하루를 시작해본다. 거울 앞에서 한 번 더 멈춰본다. 거기 비친 사람이 세상에게 건네는 첫 마디가 무엇인지 읽어본다.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다듬을 수 있다. 그것이 마음에 든다면 그 배로 나서면 된다. 다만 알고 있어야 한다. 그것이 첫 문장이라는 것을. 세상은 그것을 먼저 읽는다는 것을. 보이는 것은 인간이 발명한 가장 오래된 소통이다. 그 소통을 포기할 이유는 없다. 그 소통을 부끄러워할 이유도 없다.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안다. 그래서 소홀히 하지 않는다. 안과 밖이 둘 다 자신이라는 것을 안다. 그래서 둘 다 돌본다.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지혜다. 그 지혜를 받아들일지 말지는 각자의 선택이다. 그러나 선택하기 전에 한 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내가 세상에게 건네는 첫 문장이 무엇인지, 그 문장을 쓴 것이 나인지, 아니면 그냥 방치해둔 것인지.